우리가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을 때 우리나라가 주는 최고 영예는 바로 대한민국 태극무공 훈장입니다. 이 최고 훈장을 받으면 연금으로 매월 53만원을 지급받고 보훈병원 진료비를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심사를 통과한다면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고 세금과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일부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죠. 이것이 우리나라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예우인데요. 그렇다면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최고 군사훈장 혜택은 어떨까요? 미국의 최상위 훈장, 일명 메달 오브 아너의 혜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매달 받는 군인연금 외에 추가 연금으로 매월 1619달러, 우리 돈으로 200만원 상당을 매달 지급받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장군, 의원 등 공직자는 훈장 수여자를 보면 계급을 불문하고 먼저 거수경례를 해야 합니다. 또 평생 무료 의료 혜택과 군 항공기 평생 무료 이용은 물론이고 민간 항공기 탑승 시 최우선으로 탑승하고 기내 방송으로 메달 오브 아너 탑승 사실이 공지됩니다. 메달 오브 아너 훈장 수여자를 위한 전용 자동차 번호판도 발급되고 장례식은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국립묘지의 군 9개 부서에 최고 예우를 받으며 안장되죠. 그리고 이 메달 오브 아너 다음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수훈 십자장입니다. 메달 오브 아너에 비하면 연금과 같은 금전적 혜택은 줄어들지만 귀빈 예우와 사회적 예우는 우리나라 최고 군사훈장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중에서 미국의 두 번째 최고 훈장, 수훈 십자장을 수여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그가 최고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를 받았어야 할 영웅이지만 인종차별로 인해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그의 이름을 딴 미국 공립학교와 도로가 생겨나고 교과서에까지 그의 전공이 나오고 있어 사실상 최고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그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 무공 훈장을 받고 프랑스, 이탈리아 훈장까지 모두 받는 기록을 세웠죠. 한국인으로 태어난 그가 어떻게 미국 최고 훈장 중 하나인 수훈 십자장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왜 여러 나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았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한국전쟁 등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끈 더글라스 맥아더와 함께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옥 대령인데요.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김영옥 대령은 미국 이민 동포 중에 가장 많은 독립자금을 냈을 정도로 애국심이 깊은 아버지 밑에서 조국애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당시 김대령의 아버지는 안창호 선생과도 교분이 있었고 이승만 박사도 김영옥의 집을 몇 차례 방문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성인이 된 김영옥 대령은 곧바로 미 육군 모병소로 향했는데요. 김영옥 대령은 훈련소에서 10발 중 10발을 모두 명중시킬 정도로 뛰어난 성적을 보였지만 유색인종은 전투병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비병으로 보직을 발령받았습니다. 전투부대를 희망했던 김영옥 대령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임무에 대한 그의 남다른 책임감과 성실함은 상관의 눈에 띄었고 결국 중대장의 추천으로 미 육군 장교 후보생학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인 유색인종 최초로, 그것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장교 임관에 성공했죠. 이것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김영옥 대령은 세계 곳곳에 파병되어 가히 전설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업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독일의 방어선을 뚫을 때는 김영옥 대령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독일군 병사 2명을 포획해 독일군 정보를 얻어낸 다음 고지를 점령하고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해 개인 전술 판단으로 부대 전체를 구한 사례로 꼽히고 있고, 또 프랑스 브리엘 전투에서는 중대단위 연합군이 독일군에 포위되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김영옥 대령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미끼를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옥 대령이 적군 앞에서 위치를 드러내 적의 주의를 돌리고 시선을 끈 사이, 그 사이를 틈타 아군이 측면과 후방을 공격해 연합군 수백 명을 구조해낸 것이었죠. 그는 이러한 활약으로 불가능한 임무를 가능하게 만든 지휘관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그가 유럽 전선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고국인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김영옥 대령은 곧바로 조국의 분쟁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한국전 미군 파병을 자원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에서 전투를 지휘하면 이해 충돌이다. 북한군이 그를 표적으로 삼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전설적인 전공을 세운 김영옥 대령의 강력한 요청에 결국 참전이 승인됩니다. 그렇게 7보병사단 장교로 한국전에 참전한 김영옥 대령은 정보 분석, 전선 정리, 전술 판단 등에서 탁월함을 보였고 다수의 전투작전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실제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작전에 투입되었을 때 김영옥 대령은 일개 보병대대로 전선을 돌파해서 겨우 20여일 만에 60km나 북진해 현재의 휴전선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적진으로 깊게 들어가는 바람에 아군에게 적으로 오인당해 포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적이 있었죠. 또 흥남 철수작전에서는 피난민 동선 정리를 정리하고 미군 후퇴 경로 정보, 북한군 움직임 예측 등을 파악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흥남 철수에서 10만 명 이상이 구조된 것은 전투력뿐 아니라 정확한 정보 분석 덕분인데 여러 보고서에서 이 당시 김영옥 대령의 판단을 높게 평가하고 있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김영옥 대령은 장성 진급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에 남아 한국인들을 돌보고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본래 그의 인품과 능력을 마음에 들어하는 장군들 덕분에 동북아계 최초의 장성 진급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지만 본인이 전후 한국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의 전출을 신청해버리면서 진급길과 멀어져 버렸던 것이죠. 한국에 남은 김영옥 대령은 고아원을 설립해 전쟁고아 500여 명을 돌봤고 장학재단 설립, 한미 사회, 교육, 복지사업 지원을 통해 한국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전역 이후에도 위안부 피해자, 한인 입양아 등을 돌보며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일에 여생을 바쳤습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결의를 하려고 하자 일본계 미국인들이 반대 로비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안 김영옥 대령이 곧장 일본계 미국인 2차 대전 참전자들을 찾아가 우리가 유럽에서 싸운 게 뭘 위해서였습니까? 라며 설득했고 이에 일본계 참전용사들이 후배들을 설득해 로비를 그만두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본계 내에서 2차 대전 참전자들은 큰 어르신으로 여겨져 이들의 발언권이 컸다고 하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최고의 군인이다. 내 휘하에 있던 50만 군인 중에 최고의 군인이다. 미 보병학교 시절 한국계인 김영옥 대령 덕에 어깨가 으쓱했다. 김영옥 대령이 전설적인 전공을 남긴 만큼 그가 받은 훈장의 개수나 그의 영향력도 엄청난데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교재 수록되어 있는 한국인은 총 3명이 있는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 그리고 김영옥 대령입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인근에는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붙인 공립중학교 영옥김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미 서부 5번 고속도로 오렌지 카운티 일부 구간 도로명을 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용맹한 전쟁 주역이자 사회봉사에 앞장선 김 대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훈 십자장 외에도 실버, 브론즈, 공로 훈장까지 10개에 달하는 미국 훈장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의 군사 훈장 중 최고 훈장인 태극 무공 훈장, 프랑스의 레지옹 도네르, 이탈리아의 군사용기 동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한국과 유럽, 미국에서 모두 훈장을 받은 유일한 군인으로도 꼽히기도 하죠. 이 같은 김영옥 대령의 업적에 미국에서는 사실상 최고 훈장인 메달 오브 아너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옥 대령은 평소 자신이 100% 한국인이고 100% 미국인이라며 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김영옥 대령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들은 인종차별을 이겨내고 한국 문화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은 미친 수준이다. 한국인들은 아시아 인종 가운데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긴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자신이 한국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말하며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해외의 유명인들마저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해외 언론에서까지 화제가 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주장한 이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본문화시켜 복수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인도 아닌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필리핀의 유명 연예인이자 억만장자인 샤론 쿠네타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일을 영상으로 공개해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비판을 받기 시작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행을 왔다며 촬영진을 대동하고 서울 백화점에서 촬영을 시작했었는데요. 문제는 그녀가 촬영진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가 명품 매장 에르메스에 들어가려던 순간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인 직원이 그녀의 출입을 제지하고 이용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었죠. 자신의 나라인 필리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 샤론 쿠네타는 자신이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그녀는 곧장 옆에 있던 또 다른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명품을 한가득 구매한 다음 자신의 출입을 막은 에르메스 매장 앞으로 몰려가서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 필요한 걸 다 샀다며 직원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억만장자임을 과시하며 큰 고객을 놓친 에르메스를 조롱하려는 의도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고 한국의 인종차별에 참교육을 해주었다고 마무리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영상은 처음에만 해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녀가 당한 피해 사실에 공감하며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필리핀에서는 인종차별이 만연한 한국과 명품 브랜드에 통쾌한 참교육을 했다며 현지 언론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기까지 했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녀가 입장을 거부당했던 이유가 알려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는데요. 사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 어느 국가에서나 미리 예약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녀를 차별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그녀의 인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죠. 자신이 억만장자이자 유명인이라고 자랑하던 그녀는 명품 매장에 처음 가봐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녀의 영상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던 만큼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유명인이라고 해서 우대받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것 같다. 설사 입장을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다른 매장에 물건을 사서 단체로 몰려가 조롱한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등의 비판과 망신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죠. 외신에서도 다룰 정도로 논란과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자 샤론 쿠네타는 마치 자신은 알고 있었다는 듯 구차한 해명글을 올렸는데요. 에르메스가 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달라. 많은 매장들, 심지어 미국의 유명 브랜드 가게들도 한 번에 많은 손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약해야 하는 곳도 많고 사람들은 매장 밖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 한편 베트남 틱토커 비비안 응우에는 얼마 전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아시아 인종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국의 인종차별은 미친 수준이라고 꼬집어 말해 엄청난 논란이 되어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에서 데뷔하는 외국인 가수를 보고 한국인처럼 생겼다는 간접적인 칭찬을 하는데 이는 한국인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예쁘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한국인들의 마인드에 자신들이 외모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 걸그룹 뉴진스의 베트남계 멤버 한니와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를 예로 들어 더욱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베트남계 멤버 한니가 한국에서 처음 데뷔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오 한국인처럼 보여 베트남인인 줄 미처 몰랐다고 말하는 분위기였으며 자신에게는 이것이 비꼬는 칭찬으로 들렸다고 하죠. 또 블랙핑크의 리사 역시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걸그룹 멤버이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없다며 그 이유는 태국인이기 때문이고 한국인들에게 그녀가 태국인처럼 보여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2년 이상 살았다는 응우엔 씨는 이러한 이유가 한국의 외모주의와 인종차별이 미칠 지경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을 한 응우엔의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어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까지 다루게 되었고 그녀는 생각지 못한 엄청난 역풍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내외의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난한 것인데요. 네티즌들은 블랙핑크의 태국인 멤버 리사가 인기가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녀가 피해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오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점점 더 비난 여론이 커지기 시작하자 응우에는 한국인의 인종차별과 관련한 발언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며 추가 동영상을 통해 모든 한국인들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에서 2년 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모든 개개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는 문화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매체를 통해서만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말을 통해 제대로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점은 결함인데 동아시아인들과의 경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자신이 아시아 최고라고 여기며 동남아시아는 그 아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점들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동아시아 세 나라에서 살아봤다. 이런 생각을 믿지 않는 절친들이 세 나라 모두에 있다. 내가 반박 자료를 들이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보고 듣고 질문받았던 것들을 당신이 보고 들었더라도 당신은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모든 한국인을 말한 것은 아니고 모든 나라의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그녀는 한국이 과거에는 단일 민족 국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다며 많은 사람이 한국에 오가고 관광이 한국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인종차별과 외모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K-팝 가수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과정에 인종차별을 겪고 이를 이겨내지 않았느냐며 한국인도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길 원한다는 걸 안다. 한국에는 분명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이는 모든 나라에 다 있다고 말했죠. 비록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느낀다고 하니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의 문화가 세계화되고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만큼 차별이 아닌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한국은 중심이 될 것이다. 일본 역사학 잡지에 충격적인 글이 기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었죠. 일본 잡지, 그것도 역사 잡지에 실린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폭탄 발언을 한 이의 정체는 바로 게이오대 교수를 역임하고 수많은 저서를 낸 일본 인지학회 회장 타카하시 이와오였는데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일본 학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 만큼 타카하시 이와오의 폭탄 발언은 곧바로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타카하시 회장은 그 근거를 밝히며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일본의 학자이자 인지학회 회장인 타카하시가 이러한 폭탄 발언을 하게 된 사건의 전말은 한 학자이자 예언가가 죽기 전에 남긴 예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언가는 바로 뉴스에도 인용될 정도로 매우 잘 알려진 루돌프 슈타이너인데요. 1861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유럽 지성계에 큰 영향을 끼친 루돌프 슈타이너는 독일의 학자이자 교육자로도 성공하였지만 예술, 의학, 교육에 이르는 광범한 문화운동을 지도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또 독일의 신지학협회 회장을 지낸 후 인지학협회를 창설하기도 했죠. 사실 그는 예언으로도 매우 저명한 인물인데요. 그는 1920년에 공산주의가 약 70년간 존속할 것이라 예언한 바 있는데 실제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1991년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은 완전히 붕괴하였고 1923년에는 꿀벌과 양봉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일련의 강연 자리에서 만약 1세기 동안 현재의 관행이 변하지 않는다면 꿀벌은 1세기 안에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2006년부터 꿀벌 실종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에 그가 남긴 말은 책으로 출판되어 독일에는 그의 전문 서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 교수가 한국이 주인공 민족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한 슈타이너의 예언은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가 인종을 앞두고 남긴 세계의 운명과 관련된 예언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로운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역사에 나타난다. 그 민족은 본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깊은 영성과 지혜를 간직한 민족으로서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꿈과 이상을 품고 있으나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사악한 폭정 아래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그 꿈과 이상을 깊은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쓰라린 삶을 살아온 민족이다. 그러나 대전환의 때가 이르면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스러운 소명을 반드시 수행하고야 만다.
로마가 지배하는 지중해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으나 그때보다 더욱 근본적인 전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기인 현대에는 그 민족은 분명히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알 수 없다. 이제 너희는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도우라. 루돌프 슈타이너는 대전환기에 나타나는 민족이 극동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확히 어느 민족인지는 모른다며 제자들에게 이 민족을 찾고 경배하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당시 슈타이너의 제자들은 그 민족을 찾기 위해 극동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슈타이너 제자들 중에는 일본 인지학회 회장이자 폭탄 발언을 한 타카하시 이와오 씨도 있었던 것입니다. 타카하시 회장은 처음에만 해도 슈타이너가 예언한 민족이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에 그는 곧장 일본으로 돌아와 자신의 민족이 슈타이너가 말한 극동의 민족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일본의 고문서 등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죠. 하지만 타카하시 회장은 고사기와 일본서기, 전설 등을 아무리 찾아봐도 슈타이너가 예언한 민족이 일본 민족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슈타이너의 예언에 따르면 대전환기 주인이 될 민족은 침략당하고 짓밟히면서도 복수를 하거나 죽이는 민족이 아닌데 일본은 침략으로 피가 흥건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문헌까지 찾아가며 극동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타카하시 회장은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접하게 되었고 슈타이너 예언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와 일본의 문헌과 정보를 통해 일본을 포함한 극동아시아를 샅샅이 살피던 중 우연히 한국의 역사서를 읽고 문득 큰 전율과 함께 예언의 민족이 바로 한민족임을 깨달았노라.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한국 민족이며 오늘의 로마는 미국이다. 그는 예언의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곧장 이를 발표했고 일본 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인지학회 타카하시 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수없이 외세의 침략에 짓밟혀 한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국가를 침략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런 점들을 볼 때 슈타이너가 예언한 대전환기의 주인이 될 평화의 이상을 품은 민족은 한국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한민족의 생명과 평화의 이상을 증명하듯 중국의 고서 산해경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다투기를 싫어하며 양보하기를 좋아하는 군자의 나라, 풍속이 어질고 장수함으로 죽지 않는 군자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한편 우리나라의 탄어 스님 역시 대전환기 한국에 대해 비슷한 예언을 남겼는데요. 현재 지구의 축은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기울어진 자전축이 바로 서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지구의 축이 바로 서면 윤달과 윤날이 없어지고 극한과 극서의 혹독한 기후가 없어진다. 이에 북극 빙하가 녹게 되어 전 지구적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다. 지구 표면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여 대참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전 지구적 차원의 대재앙으로 인해 인류의 70% 정도가 사망한다. 이 대재앙 때 한반도는 지구의 중심 주축에 위치하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아남고 피해도 가장 적다. 한반도는 동쪽 지역의 백리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한반도 서쪽 지역에 200리 해저가 드러나 육지로 변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토는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 한편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일본은 고대부터 문화를 전파시켜준 한국을 지난 500년 동안 49차례에 걸쳐 침략해왔다. 이에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인 인과법칙이 적용되어 일본은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영토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또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피난을 올 것이며 일본은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영토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중국은 민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어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다.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결국 중국은 여러 민족 간의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어 나라가 분열된다. 중국이 분열되어 힘이 약화되고 혼란한 사이에 국력이 커진 우리나라는 진출하여 만주와 요동지역이 우리 영토로 편입된다. 앞으로 펼쳐질 후천시대에는 한반도의 미래가 매우 밝다. 오래지 않아 한국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될 것이며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대재앙 이후에는 세계 육지 영토의 면적이 3배로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하여 평화가 찾아온다. 이후 인류는 과거보다 더욱 발전된 초고도 문명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이 결실의 시대엔 지구의 완벽한 유토피아 시대가 시작된다.
루돌프 슈타이너와 타너스님의 예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